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 살아오면서 한눈 한 번 팔아본 적 없고 일이나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천연기념물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술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해서 가끔 애인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술도 못하는 데다 골프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서 끼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술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배워서 뭐하나 싶어서 늘 친구들 사이에서 한 발 빠져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가족들을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만큼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순위가 바로 우리 가족이었기에 정말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요새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독박 육아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 옆에서 아이 육아를 함께하고 도와주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아내가 부탁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아이 분유 먹이기, 아이 목욕 등 집안일과 육아와 관련된 일을 군말 없이 했죠. 그래서 아내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늘 저보고 1등 신랑감, 1등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들었어요. 제가 회사 일이 힘들어도 집안일을 열심히 도운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만사 제쳐두고 가정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죠. 그래서 아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아이는 물론 우리 부부 사이도 잘 유지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의 헌신적인 모습에 고마워했고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고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그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난 후 내 사업을 하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업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전공했기에 퇴사 후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오래전부터 생각해두었던 모바일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그중 몇 개가 데이트를 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카카오톡과 같이 앱 시장이 떠오르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붐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너도 나도 저처럼 게임이나 앱을 개발하려는 회사들이 많았고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보다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 때우기에 좋은 게임을 주로 개발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매출은 적지만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었기에 서로 나누다 보니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그 후 홍콩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금 유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연봉도 적지 않았지만 게임 창업이 성공하고 난 후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이제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떵떵거릴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꿈꾸던 집에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창업할 당시에 아내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회사에 남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이라 임신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하고 내조하는 게 더 좋았기에 퇴사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둘 당시만 해도 제 회사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회사에서 게임이 출시하기 전 개발 단계라 어떠한 수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내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관리비며 생활비 내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들어오지 않으니 눈앞이 깜깜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 후 일에만 매진했고 밤에 2-3시간 자고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멀쩡하던 이가 흔들리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로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아직도 제 정수리를 보면 원형 탈모 자국이 메꾸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게임 개발에만 몰두했죠. 이러다 건강에 큰 무리가 가겠다는 생각에 조금 쉬엄쉬엄 해야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일을 쉬어가면서 해야 할 수 없었던 때라 피로회복제 복용해가며 일을 했습니다. 기회란 노력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결국 저희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외국계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아 크게 성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장년을 타겟으로 소소하게 만든 게임이 이제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도 급속도로 퍼져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죠. 한번 성공의 맛을 보게 되니 더더욱 일에만 몰두해서 이제는 잠을 자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계에 다다랐는지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게 바로 간이었는데요. 잘 때마다 장기가 옆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단 하루도 피로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별로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잠을 보충해가면서 몸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몸이 나아지질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혈관종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간 MRI를 검사한 결과 10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암으로 진행되기 직전의 상태라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간암으로 전이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 없이 무사히 수술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수술을 하고 난 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무리하거나 피곤하게 생활하지 말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골라서 먹는 것이 좋다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자극적인 것보다는 염분도 적은 덜 자극적인 것 위주로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알았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늘 다른 생각에 빠져있고 대답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기 2년 전 아내는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아내는 제가 간 수술을 받을 때도 덤덤해 보였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께 병명을 진단받았을 때 혹시라도 아내가 충격받을까봐 크게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전혀 놀란 표정도 아니었어요. 보통 남편이 큰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다들 울거나 슬퍼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겠지 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되면 괜히 감정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예민해졌나 보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아내는 예전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밥을 차려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저는 자극적이지 않은 속이 편한 음식들을 먹고 싶었는데 식사 시간 때 매번 김치찌개랑 기본 반찬 몇 가지를 주는 겁니다. 분명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같이 설명 들었는데 그걸 까먹었는지 매번 김치찌개를 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극적인 건 내가 안 먹어도 되지 싶어서 김치찌개는 아주 조금만 먹고 다른 반찬을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만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얼마나 많이 끓였는지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올 때마다 졸여진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죠. 여보, 오늘도 김치찌개야? 다른 건 없어? 어? 다른 거 뭐? 김치찌개 당신 좋아하잖아. 그래서 많이 끓인 거야. 뭐 김치찌개 좋아하긴 하지. 그런데 너무 맵고 짠 거 말고 다른 메뉴를 먹었으면 해서. 다른 메뉴 뭐?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 갑자기 다른 메뉴를 어떻게 바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건 먹어야지. 버리기도 아깝잖아. 다음에는 다른 거 만들어 줄게.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버릴 순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을게. 그리고 요즘 부쩍 반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지 좀 마.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러면 나는 더 하기 싫어져. 일일이 국 끓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반찬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아.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보다 그냥 싱거워도 괜찮으니까 속 편한 음식 먹고 싶다고. 꼭 김치찌개 끓일 필요는 없잖아. 김치찌개가 뭐 어때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불만이면 당신이 그냥 만들어 먹어. 나도 매일 집에서 밥하는 거 짜증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내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더 큰 소리를 냈고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긴 했지만 일단 참고 넘어갔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만 올라오고 난 후 그 다음부터는 콩나물국으로 메뉴를 바꿨더라고요.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본 순간 너무 맛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콩나물에 소금만 넣고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것보다는 맛있을 텐데 간도 안 맞고 물하고 콩나물만 들어있는 것을 콩나물국이라고 끓여서 주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놓고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화내고 싸울 게 분명했기에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콩나물 끓이는 법을 검색해서 아내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내가 끓인 콩나물국이 맛이 없다는 말은 않고 여기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콩나물국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요. 속이 엄청 풀릴 것 같다며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보낸 톡을 보기만 하고 답장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먹었던 콩나물국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거 못 봤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먹었던 거네? 뭐야, 또 반찬 투정이야?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까탈스러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당신하고 살지.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도대체 나는 남자들 반찬 투정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 음식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나는 그냥 사 먹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먹을 일이지. 왜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야? 설마 어디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괜히 나한테 트집 잡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해 줄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는 뭐고 이혼은 뭐야? 당신 하는 게 그렇잖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한테 밥맛 없다고 잔소리하고 사람 피를 말려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콩나물국 먹고 싶다고 한 것뿐인데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이게 닥달하고 사람 휘말리는 거야? 그런 걸로 이혼하려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괜한 트집 부리지 마. 됐어. 나도 더 이상 뭐 해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무슨 말만 하면 아내는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제가 아내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은 나인데 뻑하면 소리 지르고 이혼하자고 말하고 화를 내니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저녁마다 약속이 있다면 나갔고 가끔은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주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아내가 이상했어요. 하루는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는 학원 갔다가 밤늦게 온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니 저 혼자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밥통에 밥도 없고 해서 시켜 먹을까 하다가 사 먹는 것보다 집밥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쌀을 씻어서 밥을 했습니다. 밥은 30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씻고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을 생각이었죠. 밥은 전기밥솥에 올려놓고 저는 샤워 먼저 하고 잠시 후 밥솥에 밥이 다 되었길래 밥을 퍼서 냉장고에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콩나물 무침을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겁니다. 약간 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묵볶음도 있길래 먹었더니 어묵볶음도 뭔가 맛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찬을 꺼내 먹으려고 봤는데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김 꺼내서 김치하고 대충 저녁 먹고 끝냈죠. 잠시 후 아이가 학원 마치고 들어오더군요. 이제 들어왔어? 배 안 고파? 너 밥 먹었어? 아이에게 물으니 밖에서 친구들하고 간단히 사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집에 들어와서 먹지. 나도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는 먹을 거 없다고 밖에서 사 먹으래.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오래돼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반찬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친구 엄마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간식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해놓는다는데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다 반찬 가게에서 산 거래.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랬어. 아빠가 조미료 들어간 음식 먹는 거 싫어하니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반찬도 잘 안 사는 것 같아. 집에 먹을 게 없어. 딸아이 말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기에 집에 밥도 없고 반찬도 사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 반찬이 냉장고에서 쉬어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요새는 아예 집안 청소도 손 놓았는지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찐득찐득 발바닥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청소하는 거 힘들까봐 파출부 아줌마 부르라고 100만 원이나 생활비 올려줬는데도 집안 꼴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일을 손 놓고 나몰라라 하는 아내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싸움을 하게 되었죠. 매일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아? 어떻게 회사 운영하는 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음식을 왜 그렇게 다 사다 먹어? 내가 당신 보고 일하라는 소리 안 하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그런데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두려고 해. 나는 그렇다 쳐. 애 밥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애가 매일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오는 게 말이 돼? 지금 한창 잘 먹어야 하는 때고 공부 한창 해야 할 나이인데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왜 나한테 겁주고 그래? 조금 있으면 사람 치겠다? 어? 그래, 한번 쳐봐. 쳐보라고. 조용히 말해도 되는 걸 왜 소리치고 난리냐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요즘 계속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내가 평생 뭐 집에서 밥만 하고 살아야 해? 나도 내 시간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시켜 먹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꼭 집밥을 먹어야 된대. 나도 정말 지겨워. 당신 보면 나도 숨이 막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하지 마.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아내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아내가 잘못한 게 100번 맞는데 제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만 내니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혼 초에는 청소도 잘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새 밥과 새로 끓인 국으로 잘 챙겨주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변한 아내가 낯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동안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일로 잠시 바빴던 것을 빼고는 바람을 핀 적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어서 억울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일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반찬도 한 번 만들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것만 준다고 했더니 갱년기일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 나이가 아직 40대 중반인데 갱년기가 올 수 있는 거야? 요즘은 30대 후반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 갑자기 덥다고 하고 짜증이 많고 만사가 귀찮다고 하면 갱년기일 가능성이 크지. 갱년기일 때는 옆에서 자꾸 자극하는 것보다 가만히 얘기 좀 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두는 것도 괜찮아. 갱년기 때 사람 잘못 건드리면 이혼당해, 이 친구야. 잘해줘. 외로움 타고 우울증 느끼지 않게. 저는 갱년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 말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제 자신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저녁 먹자고, 밥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전화기 두고 어디 나갔나 싶어 문자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이미 저녁 약속이 있다고 저녁은 저 혼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딜 또 나가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하는데 그래, 일단 그냥 두자.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놔두자 했습니다. 그 후 친구의 말대로 가능한 아내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아내 대신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제가 만들 수 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딸에게 아침 굶고 가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밥도 챙겨줬죠. 아내는 저와 딸이 나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우울해서 저러겠지 싶어서 저는 아내를 깨우지도 않고 아침밥 차려놓고 먹으라는 메시지까지 적어두고 나갔죠. 그리고 요즘